북한군의 전면적인 기습 남침에 전군 비상이 걸린 최악의 위기 상황, 초반 최대 승부처는 의정부였습니다. 긴박한 타임라인 속에서 국군의 역량을 총집결시켰건만 왜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게 됐을까요? 그리고 북한군이 입성한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1950년 6월 말의 전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북한군 주공이 노리는 타깃은 서울입니다. 전차를 앞세우고 빠르게 서울로 진공하려면 주공 루트가 관건이었을 텐데 어디를 향합니까? 당시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본 도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남북 방향의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도로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인천이 보급항이다 보니까 이 역시 되게 중요한 루트입니다. 세 번째, 3번 도로입니다. 철원에서부터 남해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역시 서울을 통과합니다. 43번 도로입니다. 역시나 서울을 통과합니다. 자, 허준 MC님. 네. 북한군 주공을 맡은 군단장입니다. 네. 서울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네. 이 도로 중에서 어떤 도로를 선택하실 겁니까? 아, 3번 도로. 아, 그렇죠. 3번. 네. 정답이긴 한데 절반만 맞는 정답입니다. 왜요? 당시에 3번 도로와 함께 43번 도로도 의정부에서 서울까지는 중첩되기 때문에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전면적인 기습 남침을 가하면서 주공 루트를 의정부로 향하는 3번 도로와 43번 도로 이 두 개 축선을 이용하기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서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의정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래서 의정부가 초반 최대 승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공 루트를 정할 때 감안해야 되는 조건들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최단거리,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도로가 일단은 뭐 가장 네.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3번 도로와 43번 도로가 상대적으로 도로가 나름 잘 닦여져 있습니다. 강한 방어선을 펼 수 없게 지형상으로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3번과 43번 도로에는 종격실 산맥들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사실 방어에 유리한 거는 횡격실이잖아요. 횡격실. 치는 거. 그러니까 북한군 입장에서는 3번, 43번 타고 내려가기에 되게 좋은 도로였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종으로 돼 있는 게 상대편을 함정에 빠뜨리고 방어하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산 매복해야지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병력이 많아야 됩니다. 한편으로. 상대방에 뭐가 있습니까? 전차가 있잖아요. 네.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한 돌을 떨어뜨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횡으로 막는 게 맞다. 그리고 횡으로 막을 때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고지뿐만 아니라 사실 하천이거든요. 넓은 네. 하천. 근데 이 일대에 넓은 하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딱 횡으로 방어선을 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바로 의정부 북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의정부가 단순히 어떤 서울의 집경 지역이 아니라 의정부까지 내려오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옆으로 매복하고 있으면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전차가 가기에는 뭐 길이 잘 닦여져 있다고 해도 좁은 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의정부까지 갈 때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런데 일단 의정부만 통과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서울은 진짜 누워서 떡 먹기로 확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경 루트가 많아지는군요. 맞습니다. 왜? 의정부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수락산과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도봉산 사이에 그 넓은 의정부 회랑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갑부대가 종으로 이렇게 오다가 그때부터는 횡으로 확 펼쳐가지고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의 전략적 가치가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높았던 거고 북한군 입장에서도 의정부만 뚫으면 이제는 서울은 곧 함락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정부가 넘어가는 순간 이건 서울 방어가 힘들어진다. 네. 그 얘기는 1차 방어 라인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북한군이 전면 침공해오면 당연히 서울로 올 것이고 서울로 오려면 당연히 의정부로 올 거라는 네.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 잘 드러나냐면 국군이 6.25 전쟁 전에 세웠던 마지막 계획.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에 잘 드러납니다. 작전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38선에서 적을 격퇴한다는 고수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력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히 어때 38선에서 완전히 틀어막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축차 방어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춘천전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계진지, 주저항진지, 최후방어선 그렇게 축차로 막으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후방에서 지원군. 중원부대가 오면은 역습이나 반격을 통해서 다시 38선을 빼앗자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38선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서울 북방 즉 철원과 의정부 있는 그 축선인 거예요. 국군 7사단이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7사단 후방에는 서울에 수경사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전에 2사단이 있었고요. 대구에 3사단이 있고요. 광주에 5사단이 있습니다. 이때 전방에서 막고 있는 동안에 어때 후방에서 밀려 올라오죠. 올라와서 어떻게든 우리가 38선을 막고 이제 거기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참에 뭘 하자? 북진하자. 북진하자 이거요. 북진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어. 비록 그 계획에는 북진은 없지만 어. 국군 지휘관들의 성향은 대단히 다 공격적이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 내가 뚫고 올라갈 거야. 뚫고 올라갈게. 어. 내가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남겨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어. 결국에는 이 38선 고수였지만 그 핵심, 이걸 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은 역습이자 반격이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뭘 한다?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겠다라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공세적인 계획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8호 명령을 잘 보면 결과적으로는 38선에서 틀어막고 반격을 시도한다라는 것인데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전쟁이 다 그렇죠. 기습남침에 의해서 38선이 너무 빨리 뚫립니다. 너무 빨리 이 뚫렸어요. 얘기는 지금 얘기한 그 뒤에 증원 부대가 오는 것도 당연히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 입장이잖아요. 네네. 이거 계획이 틀어지면 이 명령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의정부 전투를 보긴 하지만 네, 의정부 전투를 향하는 북한군이 이제 1군단이고 이 부대가 사실 주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군단의 여러 가지 공격 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맨 왼쪽에는 독립된 전역으로서 옹진반도가 있어요. 근데 옹진반도는 사실 북한군의 반격 계획의 핵심적인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북한군의 3경비여단이나 6사단의 3개 연대가 이제 들어간 거고 실질적인 1군단의 공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북한군 6사단 같은 경우는 개성을 뚫고 문산으로 내려오는 거였고요. 1사단 같은 경우는 문산에서 파주, 이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수색 이렇게 내려오는 루트였었고요. 한마디로 임진강 건너서 내려오는 겁니다. 네. 혹은 임진강 동쪽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루트가 뭐냐면 결국 철원에서부터 동두천, 의정부로 내려오는 3번 축선을 북한군 4사단이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쪽에서는 철원에서부터 포천에서 의정부로 내려오는 43번 축선을 북한군 3사단이 담당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북한군에게는 전차 부대가 있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105 전차 여단이었는데 그 두 개 연대를 이 의정부 축선에 투입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군 1군당의 주공 루트였는데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25일 북한군이 남침해온 이후에 국군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초의 5시 정도에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쟁 났습니다. 대규모로 모든 지역에서 막 뚫고 내려옵니다. 5시부터 7시 사이에 정군의 비상령이 하달됐고 외출해방 나간 병사들 다 들어와라 이런 이제 방송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송 들으면 국민들도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동시에 어떤 방송을 하냐면 걱정 마세요. 국군이 38선을 잘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까지 함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07시에 국군 지휘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중요한 도시였던 개성이 함락됐거든요. 근데 개성이 잘 막아서 우리가 싸웠어야 됐는데 북한군이 철도를 수리해가지고 기습적으로 기차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넉넉히 당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38선 틀어 막아야 돼. 어떻게든 서울 지켜내야 돼. 그러면 모든 부대들 다 어디에 투입한다? 서울. 위험한 지역, 특히 의정부로 투입한다. 일부 부대는 문산 쪽으로 보낸다. 주로 대부분을 어디로 보내냐면 의정부 지역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군 7사단뿐만 아니라 증원군까지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북한의 전력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북한군 전력은 어떤 사람들은 뭐 48,00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온 병력은 28,000입니다. 그러니까 48,000은 그 뒤에 후방에 있던 병력까지 다 합쳤을 경우에 48,000인 거고 이 의정부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 같은 경우는 2개 사단의 전차 2개 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많은 병력을 여기에 집중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북한군이 가지고 있던 그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력의 약 3분의 1을 이 방면에 집중을 시켰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정말 중요했던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우리 국군 네. 7사단. 7사단. 그 이름도 빛나는 럭키 세븐 7사단의 병력은 7,211명에 불과했습니다. 완편이 아니네. 원래대로라면 거의 10,000명 정도가 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완편을 하려면 3개 연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북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대 교체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교체와 지휘부 교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7사단 같은 경우는 한 개 연대를 다른 데 줬어요. 줬고 다른 부대에서 한 개 연대를 어때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요한 지역에 2개 연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2개 연대 싸우면 뭐가 없습니까? 예비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축선에 한 개 연대씩 1연대랑 9연대 한 개 연대씩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나마 이 병력 가운데서도 비상경제령이 해지됐잖아요. 23일 날. 네.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외출 해방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가용 병력은 약 4,5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정말 맥시멈으로 이야기할 때 이 지역의 전투력 차이는 8대 1이었다. 게다가 각각의 연대는 무려 정면이 약 40km씩 맡아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중요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서 우리가 3일 동안 막은 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북한군에 비해서 열세였다라는 거죠. 전차 활용 면에서는 아예 비교도 안 되고 병력의 숫자도 아예 비교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원 부대들이 올라오는 시간도 사실은 모자란 거잖아요. 지원 부대들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딱 정해진 그 시간에 딱딱 청량리역에 다 도착했다? 네. It's okay. 괜찮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럼 괜찮아. 막 투입하면 되거든요. 네. 다들 막 올려오다 보니까 어때? 혼잡하고. 아 병목 현상이. 그리고 또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제때 도착하지도 못해요. 그나마 빨리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수경사 병력들, 대전에 있는 이사단 병력들이에요. 네. 근데 건재를 맞추어서 딱딱 오지를 못합니다. 왜 병사들 다 외출 해방 나가 있고 이제 막 불러다가 동원해서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청량리역에서 모이면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대급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갔다라고 보면 돼요.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축차적으로 계속 투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를 하지 못했다. 더욱 이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촉박했다. 왜? 경계진지가 너무나 순식간에 확 뚫려버렸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동쪽의 43번 축선에서는 포천이 11시에 함락됩니다. 포천이 함락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동쪽에 나 있는 47번 축선이 또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뭐 갈매지구 이쪽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투입할 병력이 없어가지고 경찰대대, 육사 생도대대까지 투입해요. 그런 다음에 서쪽에 있었던 3번 축선 같은 경우는 동두천이 22시에 또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빨라요. 빠르게 전선이 무너져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까? 물론 병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정말 국군 열심히 싸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밀리게 만들었을 것인가? 탱크. 만들었던 것인가? 잘하시네요. 때 34 탱크입니다. 네. 북한군 같은 경우는 각 축선별로 40대씩 전차를 밀어넣거든요. 근데 이 전차가 막 내려오는데 국군이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물론 미 고문단이 이야기했죠. 야, 너에게는 2.36인치 로켓포가 있다. 쐈는데 안 되네요. 그러니까 고문단 직접 그 대위가 나와가지고 야, 뭐해? 내가 쏴보겠는데 안 뚫려요. 57mm 포 무반동총 뚫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57mm 같은 경우도 좀 T-34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2.36인치로도 정면이 아니면 측방이나 후면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전차를 못 막았던 겁니까? 스펙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잡아야죠. 이게 2.36인치 바주카가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의 중요한 승리에 공헌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상대했던 독일의 맹수 전차들이 저 T-34에 비해서 뭐 장갑이 이렇게 약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뭐 그 당시 뻥뻥 잘만 잡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가장 큰 문제는 2차 대전 종전과 50년 사이에 있었던 5년간의 시간 간격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미군은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의 이런 탄약 생산 같은 거는 다 중지하고 군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뭐 국군이 불화받은 탄약들이 다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 놓은 그런 탄약들입니다. 굉장히 습기 눅눅한 이런 곳에다가 그냥 대충 처박아 놓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그런 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탄들이 그런 불량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설들이 가장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T-34가 뭐 피탄 성능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사방이 다 경사장갑으로 돼 있어갖고 가급적 차체 전면보다는 뭐 포탑과 차체 사이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캐터필러라든가 그래도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을 노리고 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위압적인 전차를 향해서 실사격을 해볼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면에서의 이 미숙함도 같이 작용했을 것이다. 제가 들은 바로도 30m 이내로 접근을 해야지 측방이나 후방을 맞춰서 깨부실 수 있다는 걸 들었는데 당시에 우리의 어떤 그런 전술적인 능력, 30m 이내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긴 탱크 합니다. 앞에 30m면 그냥 코앞에 있는 건데. 네. 그 2.36인치 로켓도 바주카도 사실 2차 대전 당시에도 좀 한계에 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3.5인치 슈퍼 바주카가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한테는 3.5인치 바주카를 안 줬죠,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국군에게 3.5인치 로켓포가 지급된 게 다부동 전투 전입니다. 8월 초나 돼서야 이제 국군에게 북한군 전차를 부실 수 있는 무기들이 지급이 됐던 거고요. 사실 미군 측의 판단 미스도 있었죠. 사실 한국 지형이 전차를 운용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미 군사고문단 쪽에서 우리 대전차포에 최갑탄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죠. 네. 있던 것도 막 회수하고 그래서 고폭탄으로 아무래도 상대하다 보니까 특히 대전차포임에도 전차에 무력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 전차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 국무부한테도 요청을 하고 네. 했는데 결국에는 미군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가 목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차를 주면은 이거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칫 3파선을 돌파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 근데 그나마 우리에게 조금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북한군도 실수는 했다. 그렇겠죠. 북한군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어떻게 보면 전차를 빠르게 기동시키지 못했다. 보병과 함께 이동시키면서 생각보다 내려오는 속도가 늦었다. 그 다음에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길도 잘 모르잖아요. 병목 이런. 병목 현상, 째밍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군은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정말 위기가 100이었다면 한 70 정도 생각했던 것 같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북한군도 실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동반된 부분이 분명히 있던 것 같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동원해서 역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6일 새벽 1시에 최병덕 장군이 직접 의정부로 옵니다. 그러면서 7사단장이랑 이제 새로 증원해서 올라온 2사단장 이영근 준장, 7사단장은 유재흥 준장입니다. 명령을 내리죠. 너희가 반격해라. 7사단 너는 동두천으로 가라. 2사단 너는 네 연대병력 하나 있지? 그거 가지고 포천으로 가라. 의정부를 막는 게 아니라? 의정부는 지금 아직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네. 의정부 코앞까지 내려온 상황인 겁니다, 북한군이. 그러면서 어떻게든 의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어선을 회복한다. 회복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습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2사단이 이제 역습을 하러 축성령으로 가서 쭉 역습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축성령으로 딱 넘어가서 조금 가다 보니까 아군이 있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북한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역습으로 올라갔던 수경사의 한 개의 연대가 철수를 하면서 우리 철수합니다 말도 없이 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 네, 뿔뿔이 터진 거죠 그 부대.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그 유선으로도 그 알려주지 않고 무선도 없었나요? 그때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무선은 안 되고 유선은 사실 방어할 때 예.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계속 전선이 이동하고 하면서 유선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무선도 안 됐었던 무선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비가 없었죠. 그만큼 장비도 없었고 운영 경험도 없었고 왜 우리 형은 뭐예요? 쟤네 형은 막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만큼 그때는 형이 별로 아우를 안 챙겼죠. 아, 통신 장비 부족이 우리 국군의 또 하나의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 간의 협조도 정말 안 제대로 돼요. 되지 않았고 역습해서 올라갔던 부대가 완전히 실패하고
축성령 방어선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경사도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 다시 한번 반격하러 올라간 그 이사단 부대도 오연대도 갑자기 북한군 만나서 다 와야 돼 버린 거예요. 와야 되고 이제 철수를 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또 후속 부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대들은 축성령에 뭘 하고 있었냐면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전적지답사를 다녀왔는데 예기치 않은 역습의 결과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축성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축성역 옛길이 있습니다. 그 옛길이 예전에 43번 축선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새로운 이제 43번 도로가 나 있습니다. 축성령은 포천과 의정부의 경계에 있던 고개였던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의정부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즉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 축성령만 넘어가면 바로 의정부로 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 보병부대가 이 앞쪽에 방어진지를 편성을 하고 있었고 그 후방에 포병이 보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배치되어 있었던 포병부대는 포병학교 교도대대 소속의 한 개 포대였었는데요. 당시 이곳 방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포병 대대장 역시도 이곳에 나와서 포병의 지휘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대대장이 김풍익 소령이었습니다. 김풍익 소령은 보병부대가 뚫리고 나자 어떻게든 포병으로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포대장이었던 장쇠풍 대위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이 포병으로 전차를 막을 수밖에 없겠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포병을 직사로 사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를 근거리에서 50m 앞까지 접근해서 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전차에게 바로 발각돼서 바로 전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적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의 포가 불을 뿜게 되었고 선두로 오고 있던 적 전차는 포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하지만 뒤따르고 있던 2번 전차가 바로 우리 포진지에 향해 사격을 개시했고 우리 김풍익 소령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이 결국 산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희생과 산화를 기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념비가 건립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여기 찾아와서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직사를 안 하면 맞추기도 힘들고 위력도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50m까지 끌어들였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 고폭탄으로 쏴야 되는데 일반 고폭탄으로 쏜다 하더라도 이게 한 105mm 되니까 자체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질량을 충분하게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끌어들여야겠다. 그래서 50m 앞에서 쏜 거죠. 곡사도 맞출 수는 없죠, 저런 걸.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제 적 전차를 격파시켰다. 그리고 자신들은 산화했다라는 게 정말 비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는 있는데 사실 이게 북한군 전차의 속도를 늦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처절한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군은 이사단 16년대까지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대까지 투입해서 어떻게든 이곳을 막으려고 했지만 전차를 선두에 세워놓고 다가오는 북한군 3사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사단은 결국 26일 1시경에 의정부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 국군이 포천으로만 반격한 게 아니잖아요. 네. 동두천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동두천은 이제 7사단 2개 연대가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각각의 연대도 이미 많이 피해를 많이 봐서 실제로는 2개 대대급이었습니다. 근데 역습이 의외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전 10시에 동두천을 탈환합니다. 오. 사실 근데 공격이라는 게 병사들 입장에서는 방어보다 훨씬 더 사기가 올라가. 승천되는 일입니다. 국군도 같은 경우도 7사단이 계속 졌잖아요. 지금 퇴각했는데 후방에서 병력도 다 오고 있고 우리가 올라가면 승산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기 충천해서 일시적으로 뭔가 딱 동두천을 뺏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두천을 뺏자마자 바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의정부가 함락됐다더라. 그리고 좌우 쪽에 있었던 4사단의 압박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병력들이 후방으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상 그 시점에 동두천으로 올라왔던 국군의 퇴로는 다 막혔죠. 막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적 철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의정부 방면에 있던 국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창동 쪽으로 내려왔지만 동두천으로 갔던 병력은 일부는 서울 쪽으로 내려갔고 일부는 저 행주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일부는 어디까지 돌아갔냐면 양수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군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한강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어선은 어디에 칠 수 있을까? 바로 창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암산, 도봉산, 북한산 이런 고지대들을 활용해서 방어를 한다. 그래서 핵심은 도봉산하고 우이동 방면에 이쪽에 이제 구축을 한 거였는데 사실 창동 방어선은 정말 모든 부대들을 끌어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부대들을 끌어왔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이거 무너지면 끝이다. 그럴 수도 지휘 있고요. 통제가 안 되죠. 지휘 통제가 안 됩니다. 인접대대가 내 부대가 아닌 거예요. 오합지졸. 그래도 막아야 되니까 육군본부에서는 결국에는 7사단장, 그래 의정부 전투사령관 유재웅 장군 당신이 다 지휘해서 여기를 막아보세요. 급박하게 모든 병력을 여기 다 동원을 시켜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생도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불암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곳 불암산을 은거지로 삼아 6.25 전쟁에서 생도들이 유격 활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일 오전 11시 포천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포천이 함락되면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의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보낼 병력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게 바로 육사 안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었던 생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생도들은 이제 졸업을 20여일 앞둔 생도 1기 260여 명, 그리고 입교한 지 갓 2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생도 2기 270여 명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육군본부 안에서도 이 어린 생도들을 장교 임관을 시키지 않고 소총병으로 내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 정황이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어떻게든 보내서 막을 병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육군본부에서 생도들을 보내자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됐고, 이때 생도들이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26일 생도들은 육사에서 트럭을 타고 포천 내천면 일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를 방어할 수 있는 고지 중 하나였던 377 고지에서 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생도들은 정말 용기 있게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차를 앞세웠던 북한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결국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도들은 더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육사 안에 있는 구이고지와 지금 태릉 골프장 일대의 그 능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불암산까지 연하는 이 태릉 방어선을 생도들이 구축해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서울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생도들 역시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남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생도들 중 일부는 광진교를 통제하면서 피난민과 넘어가는 군인들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었고, 또 생도들이 다시 모여서 한강선 방어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판교 금곡리 일대에서 침투했던 북한군을 막아내는 그런 전과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일부 생도들은 생도가 무슨 후퇴냐라고 하면서 나는 끝까지 남아 싸우겠다라고 하는 생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철수하다가 불가피하게 되돌아온 생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도 13명과 그리고 미처 퇴각을 하지 못했던 7사단 장병 7명이 모여서 총 20명의 불암산 호랑이가 결성되게 됩니다. 이들 불암산 호랑이는 이 불암산의 동굴이나 여러 가지 암벽 지형을 이용해서 이곳을 은거지로 삼아서 북한군의 시설들을 타격하는 유격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암산을 넘어가면은 수락산이 있는데, 수락산에도 당시에 유격 근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북한산 이런 산들에도 당시에 방공 유격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생도들은 여러 가지 루트로 지원을 받으면서 특히 이곳 불암사에 있는 주지 스님으로부터 식량이나 정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유격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총 4차례의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주목한 것은 4번째 이 유격 활동입니다.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남한 측 인사들이나 주민들을 데리고 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들을 구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당시 탄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서 결국 남아 있었던 생도들 모두가 다 전사를 하게 되고 단 한 명만 부상을 입은 채 살아남게 되는데 그 부상을 입었던 생도가 나중에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이 불암산 호랑이의 이야기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 것이죠. 저 의정부 전선이 무너졌다 그러면 의정부 회랑이 열린 것이고 전차가 쫙 횡을 이루면서 밀고 내려오면 서울이 코앞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로 내려올 수 있는 의정부 회랑에 있었던 약간의 구릉지에서 방어한다. 그래서 핵심은 도봉산하고 우이동 방면에 이쪽에 이제 구축을 한 거였는데 북한군 27일 새벽에 바로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서 국군이 여기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정말 처절하게 방어전을 했지만 중과부적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만회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초반부터 포탄이 떨어졌잖아요. 또 후방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이미 또 포탄이 어때요?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결국 오전 11시에 전투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뒤에 있는 방어선으로 갑니다. 근데 그 뒤에 방어선이 어디냐? 바로 많이 다녔을 거예요. 미아리 고개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미 부대들이 다 긁어 모아서 여기에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미아리 고개를 가보면 아주 막 언덕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최후의 보루였을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어때? 너무나 급박했다. 급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아리 고개를 놓고 27일 오후 5시에 북한군이 바로 공세를 해옵니다. 근데 우리도 자존심이 있죠.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도 끝나죠. 끝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또 저지를 합니다. 어. 첫 번째 공격은 이때도 춘천처럼 총력전 했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 방어선이 지속될 수가 없었어요. 특히 27일에서 28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비가 추룩추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불리한 쪽은 누구냐면 방어하는 쪽이 더 불리합니다. 왜요? 방어하는 쪽이 이점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왜? 방어하는 쪽은 적을 제대로 먼저 보고 먼저 때려줘야 되고 그게 안 돼요. 게다가 국군은 어때요? 지금 계속 필요해. 패퇴한, 쉽게 말하면 패잔병이잖아요. 비까지 내립니다.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전차를 앞세우는 저놈들 앞에서 우리는 이 병력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57mm 대전차포를 쏘면서 2.36인치 로켓포를 쏘면서 어떻게든 전차를 막으려고 했지만 새벽 1시에 전차 단 2대가 기름교를 넘어서 결국 미아리를 넘고 만 겁니다. 전차 2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곧 미아리 방어선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군 전차가 이제 홍릉 일대까지 진출을 하자 정말 이제 서울은 함락될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에 한강교도 폭발을 시킵니다. 사실 한강교 폭파는 그 전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데 새벽 2시 반경에 폭파가 되죠. 하지만 폭파 시점이 너무 빨랐습니다. 국군 부대들이 이미 한강 이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서울 쪽에도 꽤 있었고요. 지금 미아리 방어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산 이쪽, 수색 이 일대도 국군 일사단이 있었고요. 결국 한강 이북에 있던 국군 주력의 발을 어때 스스로 우리가 잘라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장비와 공용화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버리고 각자 도생해서 한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퇴로 차단을 스스로 우리가 해버린 셈이었던 거죠. 게다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당시 한강교를 건너고 있었던 그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정말 큰 비극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패닉에 빠진 상태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이미 한강교를 폭파하려고 하는 결정은 하루 전에 있었고 타이밍을 언제 놓고 볼 거냐? 그러면 북한군이 딱 한강 오기 전에 파괴하면 제일 좋잖아요. 한강교를. 우리 군이 어때? 다 퇴각해야죠. 퇴각한 다음에 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못했던 것은 말씀대로 패닉에 빠졌다. 적 전차 2대가 진입했다는 소식, 곧 서울이 함락될 거라는 소식에 어떻게든 북한군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게 너무나 급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이제 명령을 시행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어때? 바로
터트려야죠.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거죠. 정말 비극입니다. 이거는. 이 6.25 전쟁을 톱질 전쟁이라고도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요즘 톱질을 하는 거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혹시 그 톱질할 때 의성어 생각나십니까? 슬근슬근? 쓱싹 쓱싹하죠. 그래서 쓱싹 쓱싹 쓱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을 놓고 사실은 1951년 3월까지 주인이 5번 바뀌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고 수복하고 뺏기고 다시 탈환하고 이런 과정을 톱질에 비유해서 톱질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톱질에서 역시 첫 번째 톱질이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저는 불시에 한강 인도교 폭파로 많은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이 퇴각할 기회를 놓치고 그 바람에 남아있던 분들이 나중에 서울 수복이 된 다음에 또 부역자로 몰려서 그게 문제였죠. 예. 많은 분이 또 봉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지만은 일사후퇴 할 때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소개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도 재빨리 다 피난을 가서 오히려 그런 봉변은 덜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처음 당하는 일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한 이후에 수많은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잊혀지고 묻혀져 버린 사건들도 참 많을 텐데요. 최근에 재조명되고 있죠. 학살 이야기. 북한군이 이제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사실상 우리 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이제 당시에 민간인이나 부상병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내려가려고 피난을 시도했지만 사실 못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거점 시설도 들어와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그렇게 이제 했었었는데 그 한 곳이 바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입니다. 지금 대학로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병원에는 서울대 병원에는 부상병들, 그 다음에 부상당한 민간 환자들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분 대부분들이 이제 중상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 북한군 28일 아침부터 공격을 해옵니다. 점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국군의 소대 규모가 이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처절하게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군 입장에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다 끝난 전쟁인데 왜 이렇게 싸우지라고 하면서 결국 그 소대가 전멸을 하게 됐고 북한군이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병원을 딱 손에 얻은 뒤에 환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일단 국군 부상병들을 원수놈들의 앞잡이다라고 하면서 학살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총으로 쏴 죽였다가 나중에는 총알 떨어지면 총검으로 이제 찔러 죽이기까지도 했고요. 특히 환자복을 입은 사람 중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았어요. 학생들도 있었고요. 노약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전혀 이제 군인들하고 구별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다 학살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 위문온 환자 가족들도 살해가 다 됐죠. 그리고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피하려고 보일러실로 끌려가서 생매장 당하는 일까지 정말 이제 처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특히 사체가 20일 넘게 이제 방치가 되고 이제 병원 일대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가 나중에 이제 창경원 일대로 옮겨서 소각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그런 전시 학살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민간인들이 전시에 무차별적으로 살해된 전쟁 범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군의 작전 1, 2, 3단계를 저희가 초반에 들었잖아요. 잘 안 된 지역도 있고 잘 된 지역도 있는데 그중에 서울 지역은 잘 된 지역인데 2단계 작전에 바로 돌입하지 않고 뭔가 굼떴어요. 원래 북한군 계획은 빠르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5 전차 여단 같은 경우도 바로 한강교를 점령을 해가지고 도하를 바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105 전차 여단 같은 경우도 한강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울의 주요 시설들을 점거하는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군이 서울을 딱 점령하고 나서 거의 3일 동안 여기서 정체를 합니다. 머물러 버려요. 물론 뭐 빵빠레를 울리면서 축하 파티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서울을 딱 함락시키고 나면 남한은 자연스럽게 붕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스탈린한테 이야기했던 거 인민봉기가 서울을 함락시키고 나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남노당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했는데 예상외로 호응이 없었죠. 네, 결국에는
그 전략적 어떤 계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도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장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일단 북한군의 도하 장비는 대부분 어디로 갔냐면 북한군 1사단과 6사단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강이 서해랑 가까워질수록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쪽을 도와할 부대들한테 다 몰아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결국에는 포위를 여러 개 하면서 한강 이남에서 포위할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들어오는 부대가 춘천을 거쳐서 2사단이었다면 서쪽으로 들어오는 부대가 북한군 6사단하고 1사단이거든요. 이쪽 부대들한테 도하 장비를 넣어줬는데 이쪽 부대들은 도하한 다음에 김포 쪽에서 국군한테 맡겼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함락시켰던 북한군 3사단, 4사단 같은 경우는 도하 장비가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 게다가 도하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리나 훈련도 부족했다.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한강교는 이제 폭파가 됐지만 한강 철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강 철교를 이용해서 도하하려고 하는데 주간에는 못 보던 놈들이 나타납니다. 미군의 폭격기들이. 미군 전투기가 북한군에게 기총소사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한강 철교를 폭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북한이 도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죠. 야간으로. 그런데 야간 도하하려고 나룻배 타고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 막 방어를 합니다. 국군이 살아 있었습니다. 국군이 어떻게든 강을 넘어가서 한강 이남에서 방어를 하고 있던 겁니다. 알아서 각자 도생해서 네. 한강 이남에서 방어 라인을 구축한 거예요. 네, 이제 이 부대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성 부대라고 하는데, 처절하다. 혼성 부대라는 건 뭐냐면 도착하는 사람보다 너 1소대, 그래 너 2소대, 너 3소대 이렇게 묶어서 부대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강을 방어하는 총 책임자로 딱 누굴 임명했냐면 김홍일 장군입니다. 중국군 중장까지 했던 인물이고 나름 군의 이제 원로로의 원로로서 최후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카드로서 이 사람을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한강성 방어를 했던 거죠. 사실 이 사람이 그 명성만으로도 정말 지쳐 있었던 패잔병 국군을 좀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제 미군이 참전하고, 게다가 한강은 나름 어때 방어하기가 좋죠. 좋으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국군이 막아냄으로써 거의 6일간을 북한군을 여기서 저지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때 한강 우리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더라면, 혹은 북한군이 바로 넘어서 내려왔었더라면 미군이 채 참전하기도 전에 우리는 완전히 밀려서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참 안타까운 이프들도 있고 다행인 이프들도 있는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분명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건 확실한 사실인데 좀 이렇게 너무 실수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실책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또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그 사람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 무시무시한 전차에 맞서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몸으로 막으려고 했던 그 했던 국군 사람들. 장병들. 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생도들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 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군의 첫 대공전투라고 할 수 있는 신미도 전투입니다. 미그 15가 떨어졌다. 우리가 저 빨리 섬에 가서 저거 한번 입수해보면 어떨까? 우리 해군 PF-62함 압록강 함에게 이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돌고 있는 걸 북한군이 기습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항공기로. 아, 비행기가 왔어요? 이거 아예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창린도. 우리나라와 훨씬 가깝게 있습니다. 저것도 우리가 자, 가지고 왔다는. 여기가 뭐야? 어디입니까? 가끔 김정은이 시찰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북한군의 꽤 강력한 해안포진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섬을 장악했어요. 지켜야죠. 네.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 해병대가.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심심하면은 해안에다가 각종 자주포, 대구경포들 쫙 모아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포격 연습하는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바로 거기입니다. 갈마반도.